인간본성 13주 2차 시합시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종차별과 혐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그 사망들, 그러니까 이제 그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경제 둔화, 대규모 실직 사태로 좌절한 미국인들이 이 플로이드 사건을 당하면서 불평등과 관련한 고통을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과 소득 불평등, 이런 다양한 분노와 좌절이 이런 시위에 분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또 보는 거 주목한 건 뭐냐면, 인종차별에 분노하면서 시위를 이어가는 와중에 일부 흑인들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약탈하거나 동양인에 대한 혐오를 표출해요. 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수를 당할 위험이 없는 무력한 희생물, 더 정확하게는 대리 희생자들에 대한 폭력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아니 유럽에서도 일어나요. 이 무차별적인 혐오의 증세를 르네 지라르는 이제 그 희생양과 폭력의 윤리, 우리가 14주차 A 공부할 거예요. 희생양과 폭력의 윤리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공부를 할 겁니다. 희생양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이 무차별적인 혐오의 증세는 르네 지라르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래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리처드 윌킨슨의 가설처럼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을 내가 중간고사가 아니고 기말 시험 때 확인을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13주 지금 수업과 14주차 수업의 내용들을 좀 더 잘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인종차별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와 그 기회를 같이, 이를테면 함께 맞물려 있다, 이 말이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을 때 내부의 적으로 지목되어 한 차례 사륙과 약탈의 제물이 되었고, 나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민족 말살의 순환을 당한 유대인은 14세기 중후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도, 이 페스트를 말해요. 중후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도 집단적과 함께 희생물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스트가 모종의 독에 기인한 것으로 믿은 자들은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온 유대인을 의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그 셈이나 수온에 물에다가 이제 독약을 풀어넣어 페스트를 퍼뜨렸다,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또 희생 제물로 삼아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 때와 같이 이게 흑사병이 창궐할 때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벌어지죠. 이건 어떤 것과 또 유사하냐면 1924년에 일제강점기죠. 관동 지방에서, 일본 관동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요.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화재도 발생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잔악한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방화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왜냐하면 그런 이제 그 민심이 동요하니까 그것을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생양을 삼아서 민심의 동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일본인들의 근성, 일본 이런 뭘까요? 일본 사람들의 어떤 본성의 문제일까요? 이것도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방화했다, 이런 헛소문을,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무관 한국인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륙해요. 이 관동 대지진. 그러니까 교황 6세가 똑같이 패스트 피해를 당하는 유대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패스트 피해를 당하는 유대인은 이제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패스트는 인종과 종교와 신분을,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 유대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포고문을 발표해서 소용없어요. 기독교도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인을 약탈하고 학살을 자행했죠. 관동 그 대지진 때는 이 유럽에 교황 같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무조건 조선인들을 이제 약탈하고
생명을 또 해치는 이런 아주 학살을 자행하죠. 만주 사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만주에서도 조선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많은 그 조선인들을 학살하죠. 이렇게 희생양은 내부의 폭력을 진정시키고 분쟁의 폭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리 희생자가 돼야 되는, 이건 좀 그 다음 주차 르네 지라리의 희생양과 폭력의 윤리 공부를 하는데 그걸 좀 꼼꼼히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소수 그룹이나 주변인들 또는 외부인들 가운데 선택돼서 다수의 억압과 차별으로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게 역사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전염병 자체는 신분과 사회적 지위 혹은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라곤의 피터 4세 왕비 엘레노루, 영국 에드워드 3세 공주 요한, 캔터버리 대주교 스트레드 포드, 페트라르 페트라르카의 영원한 연인 라우나, 그러니까 이런 그 성직자라든가 귀족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병에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죠. 아비뇽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도 4분의 1이나 이렇게 4분의 1로 감소했어요.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추기경들도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희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세유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프랑스의 도시 몽펠리에 있던 도미니크스 수도원의 경우에 140명의 수도사가 있었는데 7명만이 겨우 생명을 보존했을 정도로, 의사들도 흑사병의 속수무책이죠. 몽펠리에 서쪽의 지중해 해안 도시 페르피낭에서는 9명의 의사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흑사병에 살아남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의학이,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뭐 콜레라라든가 페스트 이런 대규모의 역병이 휩쓸고 지나가서 뭐 인구들이 뭐 3분의 1, 4분의 1이 죽었다고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겪었잖아요. 그럼 근데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 인구가 80억, 90억 되나요? 대강? 중국이 14억 넘었고 인도도 13억 넘었고 그러거든요. 두 나라만 하더라도 26억, 27억 뭐 가까이 되겠네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내지 90억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지나고 그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의 여파, 말이 꼬이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옥수수와 감자 이런 그 식량이 또 유럽으로 건너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정하게 생산성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좀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소위 항체가 생기는 거죠. 저항력이 생기는 거, 저항력도 증가하는 거죠. 죽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또 의술도 발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식량이 확보되고 이제 뭐 그 어떤 저항력도 생기고 또 의술도 발전하고 경제력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또 인구가 또 이제 다시 또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인구가 팽창하고 대도시에 밀집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가 전 인구의 절반 50%를 넘어섰어요. 최근에 보면 2000년 뭐 여름 좀 지나서 그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밀한 인구, 서울에 1000만 명 이상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 과밀 인구, 도시 집중, 이것이 이제 이 대규모의 전염병의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사정은 이제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전염병 그 자체가 신분과 사회적 지위 혹은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 설명했고, 이제 오늘날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사망자 중에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그럼 뭐냐?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경우도 노년층과 또 상대적 빈곤층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학교는 문을 닫고 지자체는 방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위기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학대로 내몰리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수입 감소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죠. 정부에서 이제 뭐 그 이를테면 선별해서 얼마씩 이렇게 지원금을 뭐 주긴 했지만, 그래서 일정하게는 이제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 지원금을 가지고 그 정상적인 삶은 가능하지 않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방역 그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나 또 이제 하여튼 뭐그 도무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을 갖출 정도로 나라가 이제 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뭐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이전에도 그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산업재 희생자가 엄청 많아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000명이 넘게 그 죽은 산업재 희생자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람만 그래요. 집계 안 되고 은폐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산업재 그 어떤 그 페널티가 있으니까 굉장히 뭐 그 공공기관의 발주에도 제한을 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분담금도 그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산업재를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처리하는 그런 죽음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폭행 희생자 뭐 사건화 되는 것이 실제 사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속설이 있는 것처럼, 이 산업재해 희생자의 수도 이거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이 작업 환경이 열악해요. 자잘한 일상적 폭력과 징후 범죄, 성폭력 범죄 역시 전혀 감소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보존만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일상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은 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환위기 이후에 찾아온 경기 침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제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기본적 삶의 기대를 이제 축소시키고, 고용 불안정과 단기성 고용 문화는 삶의 지속성을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만들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미 대화도 이렇게 뭐 진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또 바이든으로 바뀌었는데, 바이든은 뭐 트럼프가 뭐 진정으로 뭐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원해서 이제 김정은 그런 국무위원장과 뭐 두 차례 회담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존 바이든 민주당 그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북한을, 하여튼 뭐 그 얘기를 뭐 길게 할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는 그것에 플러스해서 그 이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다, 뭐 이런 거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미중의 혼란과 공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요 국가들은 협력이 아니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는 소모적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 나가죠. 사실 이것이 이제 또 그 앞에서도 1차 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대규모의 전염병의 발생 요인이 뭐냐 막 관련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장 문명의 가속화 과정에서 이런 거죠. 소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복 전쟁과 식민 지배 계급의 특권적 소비를 충족하기 위한 자연 약탈, 이로 인한 자연 재해, 전염병의 창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루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에게 물적 풍요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성장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요. 그래서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류가 전기를 기본 에너지로 하는 이런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재난의 위험은 잠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경고들을 많이 해요. 어, 쭉 보면은 이제 조금 지나가 봅시다. 여러분이 읽어 보도록 하고요. 이런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인간의 본성의 측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쪽에.
재난 혹은 재난적 상황은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돼요. 재난 혹은 재난적 상황이 그 공동체 위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즉 유럽인들에 의한 아프리카 식민 지배 과정에서 많은 토착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거친 산 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요. 이게 이제 그런 그림들인데, 자,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산 속에 있는 풍부한 자연의 선물들, 이렇게 맑은 물, 고기, 열매, 우리가 이제 이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휴일 때 이제 뭐 가을 산이라든가 바다 이렇게 한 번씩 가죠. 가면 어때요? 마음이 탁 트이고 좋죠. 근데 다시 우리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이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경우는 그 산속에 들어가면 이제 일단 풍부한 자연의 선물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풍부한 자연의 선물들, 맑은 물과 고기와 열매들을, 고기가 얼마나 있었는가 싶긴 한데, 하여튼 이런 자연의 그 선물들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광범위한 조사에 의하면 그들 중에서 거의 아무런, 그러니까 거의 그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 이제 식민 지배 과정에서 유럽인에 의한 아프리카 식민 지배 과정에서 많은 토착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자원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그걸 견디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다. 왜? 그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상처는 짐승들처럼 서서히 죽어갔다는 거예요. 광범위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 왜 그러냐? 그들의 삶의 동기였던 문화와 공동체의 삶의 뿌리째 뽑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적 상황은 공동체의 삶을 절멸의 위기로 몰아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고, 이제 하나 긍정적인 거.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아 있는 것은 뭐냐? 이 공동체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또 대두해요.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소설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극심해. 그런데 그 인종차별,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오래전에 이제 발표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가 위기상에 빠지면 그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도 이제 대두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위기 상황 혹은 재난에 처한 상황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해의 관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윤리적 타락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려는 노력과 의도들이 나타나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2005년 뉴올리언스 대홍수까지 미국을 덮친 5차례의 재난을 연구한 리베카 솔릿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세계, 소위 재난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힘주어 강조해요. 무슨 얘기냐? 재난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여러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두드러지는 본성은 뭐냐? 회복력, 임기응변 능력, 관대함, 동정심, 용기 같은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발현시킬 이런 긍정적인 내용의 어떤 본성들이 발현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달려갔던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앞에 가져다 준 마스크, 누군가 끼니마다 보내주는 음식들, 그리고 방역 당국의 헌신과
또 자발적인 협력으로 확산세를 멈추게 함께 노력했던 많은 국민들을 보면 리베카 솔릿의 저 희망적인 메시지가 일정한 감동을 주기도 해요. 물론 이제 방역당국 호소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종교, 기독교, 그 다음에 환자들 생명을 볼보로 한 의사단체, 집단 파업, 이런 극도의 이기주의적 경향도 있죠.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보일 때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량 마스크를 이렇게 대량 유통하거나 매점 매석으로 그 돈을 벌었던 일을 또 있죠. 문제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인해서 견딜만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 없는 불행은 현재 상태의 변화와 개선에라고 해야 되는데 이가 됐네. 개선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는 총체적인 비극 상황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지 않고 우리 일상과 함께하게 될지도 모른다. 함께 뛰고 하게 해야 되는데 함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또 경고를 일부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스나 메르스가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이 만들어지고 면역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서서히 물러가지 않겠어요? 내년 1년 정도 지나면 물러갈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뭐 우리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동안 인류가 견지해온 성장 신화가 종말을 고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하급수적 경제 성장의 가속화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세계는 급속한 인구 증가, 그다음에 이제 그 먹여 살릴 그 자원 이용에 따른 환경 오염의 증가,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 확대 이런 지구 문명의 종말적 징후들의 직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시 인구의 밀집과 동물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 결국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거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공장이 멈춰선 이후에 중국의 대기 환경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해졌다 이런 보도가 이제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뒤따라 되긴 하겠지만 성장과 자연의 공존은 가능하지 않다. 이걸 새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미세먼지가 좀 나빠지고 있죠. 중국에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공장이 가동하고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그 무심함,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 이제 세계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 공동체 정신의 복원과 생태 친화적인 사회 경제 구조로의 과감한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돼요. 누구나 이렇게 말해, 나도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가 회의적이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 과도한 소비 등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현재 소비 형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의 경제학자 두센베리가 1949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 주체들의 특이한 행태. 자,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를 늘리지만 반대로 소득이 감소해도 소비를 쉽게 줄이지 않더라. 이렇게 톱니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질적 풍요 소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도 그다음에 바로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의 세계적 그런 어떤 재난을 불러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말해도 그다음에 어떤 이런 성장 문명의 지속과 소비 생활의 지속이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멈추지 않는다면 또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게 이제 물러간다 하더라도 이런 또 대규모의 역병이 다시 또 찾아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도 이런 어떤 소비 행태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듀센베리가 자신의 학위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톱니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비대면의 시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생활고의 벼랑으로 몰린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백화점에서 한정 판매한다는 수백만을 호가하는 유명 핸드백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두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관과 과도한 소비 문화는 그러나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경쟁을 당연시하고 아무런 성찰 없이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천박한 자본주의 구조와 제도, 이곳에 있어요. 어, 알지요? 근데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노동의 양상이 좀 변화하지 않겠나 싶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런 일자리는 잃게 되겠죠. 누군가는 집에서 모바일을 통해 필요한 상품을 주문하겠지만, 근데 또 누군가는 건물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또 음식을 만들고 주문한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서 감염을 무릅쓰고 일터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위험 혹은 죽음의 외주화로 일컬어지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택배 노동자들도 이렇게 과로사하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리스본 대지진, 18세기 중엽에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의 85%가 파괴되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흘 후에 볼테르는 리스본 재앙에 관한 시를 발표해요. 그 시에서 이 세상의 끔찍한 폐허를 응시하라고, 이 불운한 잿더미를 응시하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후에 서구의 정신사는 계몽의 믿음, 이성의 공유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요. 자, 일테면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지척에서 가까운 데서 대치 중이던 독일군 진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지역에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들려왔고, 어떤 지역에선 아데스테, 피델레스가 들려왔어요. 독일군의 노래, 프랑스군, 영국군, 벨기에군의 병사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그들은 대표절끼리 만나서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휴전할 것을 합의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친교 행위는 전쟁 중이니까 반역죄로 간주돼서 처벌되겠죠. 그러나 그걸 알고 있었지만 병사들은 크리스마스만이라도 평화를 원했고, 현장 장교들은 그런 행위를 또 묵인해 주거든요. 그들은 서로 참호 밖으로 나와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시체들의 장례식을 합동으로 치르고, 서로의 보고품을 교환하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서로 이발을 해주거든요. 같이 사진을 찍고 축구 경기를 하게 돼요. 이건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죠. 그러나 실상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배신 행위 아니에요? 현실이 미쳤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 벨기에군 병사들은 그 광기에 대안을 찾았고, 그건 자연스럽고 건전한 공포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평화를 이뤄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스스로를 치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음악의 위대한 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뭐야? 인간 본성에 내재한 평화의 어떤 소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간과 본성 14주 전체 2차시 마치고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